우리 바쁘신데 해가 좀 이어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바꾸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준비에 필요한 부분들,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할 때 누구한테 주관이 기존에 지금 이미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으니까 인간 레드레스 구축 말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들을 잘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활용, 그리고 우리 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장에서 그걸 잘 만들어서 시장이 크게 리스크에 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커나갈 수 있도록, 또 소비자한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 더 말나무님 한번 좀 여쭤보죠.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범주가 있어요? 그 행위 기준으로 보면 가상자산의 매수/매도, 교환, 보관, 이전, 중개 및 알선, 이 5개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것이 인프라 갖춰 있지는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 5개에 대한 해석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자산운용업, 증권업, 보험업, 이런 식으로 업권법이 나눠져 있으면 그 법 기준을 따라서 하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기준으로만 딱 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다른 어떤 뭔가 좀 활용한 거, 그러면은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거, 빌리는 거,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스테이킹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는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법인은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개인들한테 이제 계좌를 만들어주고, KYC/AML 하고, 가상자산이나 원화를 보관을 받고, 거래를 하고 돌려주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래소 모델만 지금 현재는 살아있는 모델이고요. 이것들이 해외 시장에 나가보면 뭐 중간에 프라임 브로커리지라든지 뭐 결제부터 되게 다양한 뭐 다른 페이팔이나 이제 카드사들 보면은 이제 크립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카드를 가지고 와서 결제를 하면 크립토가 차감이 쿼테이션 해가지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거래소 모형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저 같은 사업자라든지 가상자산을 증권업을 알고 자산운용업으로 하는 전통금융권에서 이제 해본 사람들이 비슷하게 그걸 가상자산 시장에서 만들어가려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프라임 브로커리지라고 하는 영역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브로커리인데 좀 핵심보다 좀 이렇게 좀 뭐랄까나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맞습니다. 그런 걸 기관들이 뭔가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오면 사실은 더 안전해질 거고요. 세금 체계도 공고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군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블록체인이 원래 비제도권에서 쓰던 건데 제도권에 들어오면 그거는 혁신이 아니지 않냐, 쓸모가 없지 않냐라고 표현하시는데, 사실 새로운 자산 에셋 클래스로도 그렇고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해외 패밀리 오피스들은 가지고 있는 주식, 채권, 파생, 부동산의 일부분을 비트코인이나 이런 다른 자산으로 에셋으로 분산을 하면 확실히 그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자산의 배분의 효과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씩 가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될 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그 현물 ETF를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발행을 하고, 증권사들에서 APLP가 설정을 하고, 그 중간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그 ETF에 넣어주는 역할이 결국 가상자산 프라임 브로커리지 영역이고,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그 뭐 K다이나 코다나 이런 뭐 DSRB나 그런 지갑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업자들이 하나씩 나눠서 비트코인 현물 그럼 지금 그런 그 가상자산 갖다가 이제 프라임 브로커리지 하려면 지금 필요한 제도나 지금 불비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입법이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업권법을 나눠서 금융업법처럼 이렇게 나눠주시면, 예를 들어 할 때마다 그걸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투자자 보호법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2단계 법안이 어쩌게 보면 이제 기본법이 좀 나오게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가상자산을 갖다가 거래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중개가 일반법도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맡겨야 되잖아요. 스테이킹하고, 그 다음에 수탁하는 거라든지, 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내가 일단은 뭐 물론 이제 거기다 먼저 평가도 하고 뭐 이래야지만 그게 그렇죠. 인덱스도 나오고 평가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초기에 막 그 개별적인 B2C 모델로 바로 가면 복잡하잖아요. 그것도 투자자 공부 때문에. 그러니까 좀 초기에는 마켓 프랙티스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좀 할 때까지는 좀 B2B 그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프라임 브로커리가 사실 B2B 컨셉의 어떤 그런 그 브로커리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다 전문가니까, 다 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는 건 전자에서 그쪽 시장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형성되어 있는 가격들과 무슨 나중에 우리가 고트를 하다 보면, 정말 어떤 그런 적정한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또 평가 체계나
공시체계 해석할 때도 이제 정합성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평가할 때 이게 맞는 점은 처음에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관들에서 그런 유통시장에서 형성이 되다 보면 이런 게 옵티멀 프라이스에 가까운 거다라고 서로들 얘기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체계 또는 평가 시스템 또는 평가 방법 같은 할 때도 좀 더 그게 매치가 더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정합적인 그런 인프라의 다양한 것들이 갖춰질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선 그런 것도 되려면 뭐 평가도 평가지만 해가 수탁도 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중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제대로 좀 디테일하게 정해서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무슨 또 법인 계좌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막 전부 다 업계에서 얘기하던데.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무역법인들 혹은 뭐 일반 법인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법인을 온보딩을 해서 은행 실명계좌를 받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원화를 거래소에 넣어서 비트코인을 사는 행위가 현재는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은 반대로 그 법인들이 이제 무역 대금으로 받은 테더라든지 비트나 이더 같은 것들을 팔아서 원화로 만드는 게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래소에 온보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법인 실명계좌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많은 법인들이 자기의 자산의 일부를 또 편입할 수도 있고요. 가상자산으로. 아니면 무역 대금을 편하게 받아서 그거를 원화로 바꿔서 운용할 수 있는 월급을 준다거나 뭔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행정명령처럼 이제 법인의 실명계정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좀 형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법인 실명계좌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조금씩 열려야 되는데 그것도 단계적으로 열릴 것 같고요. 단계라는 게 이제 압수한 것들이나 경찰이나 검찰들 그다음에 그 지자체들이 이제 그런 법인들의 가상자산 실명계좌가 처음 열릴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비영리 단체들, 학교들, 서울대, 연고대 하는 그런 학교들도 이제 열릴 것 같고 세 번째가 가상자산 사업자 이들은 이제 받는 수수료나 혹은 갖고 있는 게 크립토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현금화해서 다시 이제 직원들 급여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 사업자 법인 온보딩이 가능하게 그리고 네 번째가 일반 법인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차들도 뭐 반도체를 수출한다 차를 수출할 때 어떻게 보면 테더나 이런 가상자산 받는 날 나올 수도 있거든요.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으로 샀듯이.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온보딩해서 그걸 원화로 바꾸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도 금융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는 것들이 제일 마지막 법인들에 열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지금 22대 국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21대 때 사실은 준비 좀 했었어요. 윤창원 법안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이제 끝나버린 통에 또 그냥 종결 다시 또 이제 하고 있었으면 STO 깔아지고 가상자산 다시 하고 근데 이제 트럼프 미국에서 이렇게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니까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좀 우리 금융위에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전에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 이제 우리가 가상자산 1.0 법이라고 하면 2.0 또 그게 좀 아니면 그냥 중간 단계 1.5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평가의 문제, 수탁의 문제, 공시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운용의 문제,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2.0이라 아마 나올 때 2.0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1.5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 그 필요성이 커졌고, 아마 구정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노력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어떻게 사회보 할 건데, 의원회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좀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지금 우리가 막 시작해가지고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이 도대체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 특히 이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주자산을 갖다 하겠다 했고, 또 스테이블, 지금 달러 표시 드림이 됐던 게 지금 98%니까 거의 다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트럼프가 주권들은 달러 패권을 갖다가 계속 유지 강화하고, 또 미국의 부채 문제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켰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 하려면 뭔가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명령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리식 금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해 줬지만 이제 은행들한테 북에다가 이제 시키지 않아도 되는 형태 이제 해서 부담을 줄여줬는데 그 외에 좀 변화할 것들이 좀 나올 게 있나요? 지금 트라이스 비즈니스 지금 루이스 법안이 나와 있고 어쩌고 나와 있는데 사실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너무 큰 변화가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 좀 써야 돼, 저도. 쓰신 분들이 실제로 테더사의 5% 들고 있는 대주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분들이 많이 5% 대주주죠, 개인으로. 거의 대주주라고 일단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사로 본 내용이지만 그런 분들을 테더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시장이 점점 양극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그러니까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높은 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오래 했던 친구들, 예를 들어 리플이나 큰 재단들이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바탕으로 갖고 있는 돈을 바탕으로 사실 지금 시장에서 로비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기술을 더 고도화시켜서 현실 세계에 적용하다 보니까 신규로 발행되는 코인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뭐 5년 전, 6년 전에 비해서는 더 빠르게 성장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되어가고 있고요. 점점 더 레가시 기준,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가상자산을 발행했던 애들, 그리고 기존 금융권들이나 기관들하고 먼저 협약을 체계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업체들이 점점 더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가총액이 뭐 몇십조, 뭐 100조가 넘어가는 그런 리플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이 점점 더 가격이 더 올라가는 형태들이 보이고 있고요.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코인도 솔라나가 지금 시가총액 높아요? 리플 높아요? 리플인가요? 리플이 좀 더 높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솔라나가 최근에 많이 잡았는데요. 그래서 같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자산들의 업시락 비치락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이 일은 이더리움이에요? 아직까지 네, 이더리움입니다. 솔라나가 약진했죠, 사실은. 솔라나 엄청 약진했죠. 맞습니다. 솔라나 그리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좀 약간 좀 빗나간 얘기긴 한데, 아니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수평 분권해갖고 이 빅테크에 대항해가지고 사실은 좀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얘네들이 빅테크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빅테크가 되더라도 결국 리플이라고 하는 재단이 운영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뭔가 하나 바꾸려고 하면은 거기 포함된 사람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CEO나 대표 한 명이 그걸 뭐 바꾸자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를 맞춰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리플 사도 리플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만들어야지 그 가장 이제 본인들의 네트워크가 계속 더 퍼지고 새로운 유입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 원래 리플이 거래할 때 50%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블락을 만들 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래는 예를 들어 하드포크 같은 개념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뭐 그런 거에 전문가는 좀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POC와 POS 같은 이제 Proof of Stake와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느냐, Proof of Work, 그러니까 그 체인을 만들 때 이제 블록을 만들 때 거기서 그 뭐라 그러죠? 채굴에 많이 참여한 그런 해식을 암호화하고 빼는 거를 더 많이 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힘을 주느냐가 좀 철학적으로 좀 다르다 보니까 POS는 사실 주식회사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더 많은 발언권을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어떻게 보면 솔라나 이런 데들은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철학들이 있거든요.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도지나 사실 도지가 시가총액 7위거든요, 전체에서. 도지가 지금 1,400원 하면은 한 80조 정도 되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재미로 나왔던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이제 시가총액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정말 신기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뒤에는 뭐 앨런 머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점점 더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하나의 체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에서도 원래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원래 힘을 갖고 있던 전통의 강자들,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신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통의 강자인 거죠. 그 반도체 만들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업체들 정말 AI나 완전 신생기들이 아닌 이상에는 정말 레가시에 있는 사람들이 더 커지는 게 지금의 썰림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지금 POW, POC, POC 네네. 그게 사실은 좀 빅테크가 된다는 건 POS와 비슷하다. 원래 주식공장 스테이크 홀더도 갖고 있는 그런 건데, 또 다른 차원 생각해보면 사실은 블록체인이 나왔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ESG에서 얘기하듯이 ESG의 G, 가버넌스. 그러니까 가버넌스를 좀 1인 또는 뭐 몇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이렇게 참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이크홀더가 확장돼서 간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ESG를 얘기한 건데, ESG가 가장 걸맞는 게 사실 블록체인일 수도 있는데 그런 면들은 근데 이제 이게 좀 빅테크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통제 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기본적인 통제 장치 있다고 믿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약간 지금 우리가 하이브리드 얘기하듯이 이런 블록체인 수평 국가라도 지금 이 버티컬하고 또 계속 서로 그 앞에서 AI와 블록체인의 만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말씀 추진하고. AI도 재밌는 이슈죠.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AI를 분석하는 그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할 거냐, 누구를 위해 쓸 거냐. 그 챗GPT에 다 올리는 정보는 다 중앙화돼서 저장되는데 그거를 분산해서 저장해서 실제로 AI가 블록체인의 기록이 돼서 누가 어뷰징할 수 없게 사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AI, 블록체인 기술이 AI를 활용하면 훨씬 더 대중들을 그런 빅테크로 쏠리는 어떤 형상이 아닌 어떤 그런 기본적인 걸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인 것도 맞는데 결국은 서비스가 좋아야지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리 블록체인이고 아무리 철학이 좋아도 이제 그 서비스를 잘 만드는 애들이 빅테크다 보니까 또 쏠림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우리 뭐 가성비가 좋아야 되잖아요 결국. 개인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이 좋아야 되고 그럼 결국 또 버티컬이 또 그렇죠. 용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뭐 보면은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구글도 너네가 다 돈 다 벌고 데이터 다 가지고 있고 회사를 뭐 분할 명령 같은 것들을 하는 뭐 공정거래 같은 느낌으로도 미국도 있고 이제 그렇게 커지면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철학적으로 미리 막아놓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이기는 한데 그것도 그 만들어낸 네트워크 상에서 이거를 어떤 네트워크를 도입할 거냐 예를 들어 한국에 STO를 하는데 어떤 체인에다가 그걸 기록을 할 거냐에 대한 그런 합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증권사가. 좋아요. 이제 우리 끝으로 뭐 작가랑 우리 나누긴 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좀 이런 쪽에 미국 뭐 이렇게 변화 이렇게 막 빠르게 가는 그런 것 쪽에서 좀 대비할 게 뭘까? 좀 제도적인 것들은 아까 우리가 좀 나눠봤잖아요. 네네. 기술적인 거는 또 사실 이제 이게 기술적인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뭐 기술자들 다 해나갔던 얘기도 있고.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자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그냥 대단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AI나 훨씬 더 다른 이제 프로세스를 빠르게 해주는 기술적인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블록체인 기술은 합의 알고리즘인 거거든요. 결국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예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암호화하고 하는 컴퓨팅 파워가 발전해서 이게 합의 알고리즘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지만 항상 트랜잭션에 대한 속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블록체인보다는 조금 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AI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이 합의 알고리즘에 녹일 거냐 이런 게 더 맞지 않나 싶기는 하고요. 블록체인과 AI 만남. 맞습니다. 이건 되게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AI 자체로만 해도 너무 큰 주제인데 그걸 블록체인에 녹인다는 거는 아직 한국에서는 규제적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버넌스 뭐 그런 차원에서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이슈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그래서 많이 있죠 지금. 미국에서 특히나 이제 컴퓨터 공학 하신 분들이나 이제 학계에서 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는 좀 그런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국내는 어쨌거나 이용자 보호법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법을 좀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더 많이 나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한번 뭐 조그만 인터넷 신문사와 같이 제가 제목을 그냥 블록체인과 AI 만남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작년에 뭐 저 5월 했는데 사실 그냥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돼야지만 그리고 또 그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빨리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합의하고 만족할 수 있으면서 철학적으로나 또는 가버넌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ESG에 맞는 그런 식의 이제 새로운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결국 사실은 블록체인과 AI 만난다는 건 하이브리드거든요. 그 자체가 그죠? 어떻게 혈안들이 만나는 거라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에 이제 도입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누가 말하기로 아나키스트들, 이게 다 무정부주의자들이다 보니까 그 합의 알고리즘을 정부에 넣는 거는 어려운 일인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24시간 365일 온라인상에 살지는 않잖아요. 밥은 먹어야 되고 휴가를 가는데 온라인상에 게임은 할 수 있지만 실물 자산이나 부동산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2.5 부분에서의 그런 블록체인 기술과 현실과 합의 알고리즘과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 그래도 가상자산업 혹은 블록체인 기술 좀 더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일단은 법인 개정이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현재로는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그래도 사고 팔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장을 이제 감독 당국에서 조금 더 열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첫 번째. 그리고 아직도 비트코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래소 가서 또 계좌 열고 하진 않으시거든요. 젊은 분들 빼고는. 그래서 증권사나 HTS에서 비트코인을 그래도 한번 조금 사볼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 한국에 나온 것들. 두 번째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만들다 보면 결국 법인들이 어떻게 하면 뭐 KYC AML을 잘 지키는지, 뭐 해킹 어떻게 방지할 건지에 대해 기술도 더 고도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상품으로 넘어오면서 커스터디 어떻게 잘할 건지 그런 체계들이 좀 갖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외에 이제 아까 우리 얘기 나눴던 그런 제도들, 네, 제도들이 뭐 수탁이니 운용이니 평가니 공시니 이런 것들. 이게 법도 조금 더 정비가 된다면, 기본법, 가상자산 실제로 기본법 좀 정비가 되면 한국에서 글로벌로 나가서 실제로 해외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이 관심이 있긴 합니다. 이제 한국이 금융시장 자체도 되게 작아요, 생각해보면. 주식, 채권, 파생 시장도 미국에 대비하면 사실 원점은 작지만 벌어온다는 건 뭘 하면 벌 수가 있을까요? 운용? 아니면 어떤 거? 진짜 사실 이런 얘기는 뭐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시겠지만, 이런 스마트 컨트랙 기술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하나의 도시에서 테스트해보는 시도가 많지 않습니까? 부산 블록체인 시티도 마찬가지고, 송도도 있고, 대구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 하나 성공 케이스를 만들면, 그런 성공 케이스를 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든지 실제로 그런 네트워크를 깔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나 이제 그 배 만들거나 뭐 조선소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성공 케이스를 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했던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깔아주거나,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의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넘어오는데, 어떤 사업자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자기가 뭘 할 수 있으며,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것들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체 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이 쓰일 수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법적으로 조금 더 암기가 되면.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는 지금 뭐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왜냐면 이게 통화니까. 사실상, 근데 지금은 그냥 가상화폐 거래소 주로 이제 뭐 가상화폐 갖다가 사고 파는 데 쓰이고 있지만, 네네. 사실은 뭐 이커머스 통해서 뭐 좀 바로 커머스에 줄 수 있잖아요. 지금 수요가 있고, 뭐 커피 먹을 때 할 수 있고,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누가 그게 쓰겠냐 그러는데, 아니, 빠르고 더 싼데 누가 그걸 안 써? 익숙해지면 당연히 쓰는 거지. 그죠? 그리고 프라임 브로커랑 똑같이 사실은 무역할 때 대금 갖다가 우선 기관별 B2B를 먼저 할 수 있고. 맞습니다. 뭐 보장 다 되는데 서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그냥 바로 확산이 되는 텐데. 그렇게 되면 연금이나 퇴직연금에서도 본인의 이제 노후를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한번 사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제가 보면 항상 그 역사, 금융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면서 바뀌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제도 결단과 뭐 법도 있지만 기술적인 어떤 그런 인기치 돌파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면 그냥 그걸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도 정말 그런 차원에서 항상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서죠.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그러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쪽에 이제 파연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이종호 대표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